근데 뭐 답을 확인을 해보면 답은 그냥 간결해요. 답은 간단하고 이제 그 순간에 그리고 시간에 쫓긴다고 저기 하시는데 그 시간에 적응을 하셔야 되죠. 뭐 실전에 가면 얘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법을 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끊고 그럼 민법을 풀었을 때 민법을 쭉 풀다가 보면은 걔도 틀림없이 못해도 40분 이상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뭐 마킹할 시간 정도밖에 간신히 안 남는 건데. 그러니까 확실한 답은 중간중간에 마킹을 하는 게 좋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틀리는 부분이 있을 때 뭐가 잘못돼서 틀렸는지를 알고 그 파트를 보완해 주셔야 되고, 성적이 50점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4개만 플러스 하면 돼요. 그럼 10점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요 밑에 있어서 40점이면 16개거든요. 요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20점 이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쩔 수가 없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이거를 극복하겠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하겠다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애들은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최상의 방법일 거예요. 지금 한 38일 정도 남았을 텐데 시험까지, 그렇죠? 네. 38일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자, 1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그 1, 2, 3번을 쉽게 놓은 거예요. 일단은 3개를 맞추고 출발하는 의미에서 3가지를. 1번에 준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건 5번의 경작물이 돼요. 그렇죠? 1번은 대다수 맞춰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에 가면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렇죠? 답은 1번이겠죠. 나지하고 택지. 그래서 1번, 2번을 이제 무난하게 맞추고, 기본적인 점수를 맞고, 그러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2개를 맞추면 뒤에서 이제 22개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뒤에를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3번에 가시면 그 다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전문적인 이 부동산의 그 유통업이 생기게 된 부동산 본래 특성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 하면 4번 위치의 고정성이 돼요. 지역시장이자 이게 그 부분시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이게 이제 제도가 필요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이론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에서부터 조금씩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는 얘는 어쨌든 간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잘해서 얘는 무조건 하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자연 특성이 있고요, 인문 특성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이 부동성이나 부증성이나 영속성, 개별성. 근데 통상 한 여기 정도까지를 지문으로 쓰고요. 얘하고 플러스해서 줄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생긴 게 위치의 가변성이고, 얘 때문에 생긴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여기서 만약에 위치에서는 사회적 위치하고 경제적 위치 정도를 구분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 기본적인 성격은 다 알아야 돼요. 예? 정리가 돼 있으신지. 그러니까 뚝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시장의 분화가 발생한다, 뭐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게 툭툭툭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를 분명히 하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하나를 맞추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따로 물어보는 건 너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묶어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하고 인문하고. 그래서 그런 특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는 이제 한번 달아보게 될 텐데, 만약에 얘가 들어와서 여기서 오답을 유도하면은 요거 구분하는 정도, 사유적 위치하고 경제적 위치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이제 대비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한 거. 그리고 어차피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자료를 아마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면은 총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핵심 요약 정리해서 2주를 그걸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연휴 끝나고 받으시면 너무 촉박할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원래 자료를 보냈다가 수정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원래 오늘 배포할까 그러다가 조금 딜레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하시라고 자료를 하나 추가로 더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론 요약 정리하시면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초이스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예요. 시장을 국지화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둘 중에 이게 선택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지문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문 하나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 문제로 보면은 문제는 뭐 한 30개 정도 제목이 달려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가게 되면 지문이, 그렇죠? 많은 건 뭐 10개 뭐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거죠, 분량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자기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답은 갔다 오시면 연휴 끝나고 오면은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원에다가 답을 왜 안 주느냐 하고 여기 와서 항의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답을 안 보냈으니까. 이거는 공부를 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찾아보시고 막 이렇게 해 주시면은 연휴 끝나고 나와서, 그렇죠? 이론 요약 정리할 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있을 때 이 경제 관계에서 수혜량과 수혜의 변화, 공급량과 공급량의 변화, 이런 것 있죠. 이거는 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 문제에서 그 답은 3번이고요. 답은 3번을 만약에 틀렸는데 이걸 4번과 5번에서 답을 댔으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물어본 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여기 원래 균형점이 있고 여기 있는 이 점과 자, 이제 곡선에서 지금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그럼 뭐가 변했겠어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이. 그죠?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그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거나 공급이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그쵸?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점에서 지금 좌우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수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으면 뭐가 변해야 돼요? 얘가 이동하겠죠. 뭐가? 곡선이 이렇게 우측이나 이렇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는 이건 공급의 변화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4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 변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급 곡선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게 틀렸죠.
가격이 변할 때는 이 선 안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선이 이동한 건 없어요. 그죠? 5번에 가면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건 공급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근데 반비례니까 틀린 거고. 얘가 비례 관계라는 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가져요? 우상향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수요자들은 수요는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의 수준이면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틀림없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을 알면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거. 그러면 3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답은 남는 건 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출제를 해드릴 때는 4번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계산에 대한 게 있는 거죠. 이 분수식이 주어지면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도는 0.8을 줬고요. 얘는 얼마?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얘가 5%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이 크기만큼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5 곱하기 0.8 하면 몇 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똑같은, 그죠? 수요량을 종전과 똑같은 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얘가 몇 프로가 늘어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변해야 되냐는 것은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럼 몇 프로? 20%가 늘어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4%, 그죠?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패턴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몇 프로가 변화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얘하고 이 둘을 안 주죠. 위에 거 두 개를. 두 개를 안 주고 얘가 탄력성이 0.8이고 0.2일 때 가격이 5% 변하고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20% 변했을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전체 계산해 보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패턴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거예요. 두 패턴 중에. 그래서 이걸 간결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 점수가 하나 플러스 되는 거고요. 여기가 혹시 뭐 틀리더라도 그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이걸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배열로 항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간단한 배열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로 다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에 가면 다른 설명 중에서 이제 올바른 거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요거는 이제 누누이 했던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가 만약에 수요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인 거예요? 양은 변하지 않아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공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태에서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죠?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양은 변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기본 돼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게 수평이니까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으니까 이 가격은 불변이고 대신에 뭐는 변할 수 있다. 양은 변할 수 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은 불변이죠. 근데 뭐는 변할 수 있다. 가격은 변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틀렸겠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니까. 2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겠죠. 답은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요. 가격 탄력성이 이게 가격 변화율이고 얘가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일 때. 만약에 가격이 10%가 변하고 수요량이 10%가 변했으면 두 개의 크기가 같죠? 네, 같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1이라는 걸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고. 근데 만약에 얘가 10%가 변할 때 얘가 11%가 변했어요. 그럼 10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1보다 크죠? 이걸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무슨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몇 프로 변하면 그럼 0.9니까 1보다 작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작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3번에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더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양의 변화는 작으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럼 4번에 가도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더 하락한다 그랬을 때는 틀렸죠. 가격의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가 크다고 그랬죠.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 근데 양의 변화는 반대잖아요. 그죠?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더 증가한다니까 틀린 거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지금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거를 쭉 했다가 지금 양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제자들도 이 양반들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일 때가 크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양의 변화를 갖고 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정리가 해 두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얘네만 묶어서 내주지는 않고요. 탄력성을 물어볼 때 지문 하나로 이렇게 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답으로 유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념만큼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의 변화는 탄력적일 때가 크죠. 그렇죠?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줄어들면 더 줄어드는 거죠. 네? 비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작은 거죠.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구분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하시면요.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가 간결하게 보인다고요. 그게. 공부 나름대로
애써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위에 거 보시면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이때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럴 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관계는 얘가 대체제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대신 다른 재와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대체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A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으면 둘의 관계는 뭐겠어요? 둘의 관계는? 그럼 보완제죠, 보완제. 그쵸? 지난번에 해본 거예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했잖아요. 그럼 양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얘는 보완제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서 첫 번째, A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A와 B는 무슨 제와? 보완제죠, 보완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 거잖아요, 예상. 앞으로 오를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제와? 보완제. 그러니까 위하고 얘하고 요건이 서로 틀리죠. 이거는 가격이 뭐 했다는 얘기고 상승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가격 상승이 예상됐다는 거잖아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요건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고 요건 수요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서로 틀린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로 했었을 때 이거를 많이 틀리셔가지고 그것만 발췌해갖고 다시 박스로 할 때 거기다 이제 부연적으로 하나 더 넣어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보완제에는 2번하고 3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면 소득이 10%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A 부동산은 무슨 제가 있어요? 이건 중간제가 되죠. 중간제. 그죠? 소득이 변해도 소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중간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된장, 왜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얘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우리가 뭐 왕창왕창 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제 개념도 알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립제라고 있죠. 독립제. 독립제는 뭐냐면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애들을 독립제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독립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제는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하고 콜라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요건으로 용어 정도까지도 구별을 해야 되죠. 여기는 대체제 보완제 관계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추석 연휴 때 공부하시라고 자료 드리면 거기에 문제 하나가 거의 이거 재화를 구별하라고 해놨어요. 경제 쪽에서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까지 이렇게 휙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쭉 해서 뭐 계산 문제 하나 틀리고 뭐 실수로 관해서 하나 틀리더라도 한 5개 정도 맞았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7개 중에 5개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나머지 33문제 중에서 그죠? 몇 개만 더 맞으면 돼요. 19개만 더 맞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틀리는 거는 다른 학원 학생들도 똑같이 틀려요. 희한하죠? 구별 못해서 틀리는 사람 똑같아요. 다 있어요. 그게.
자, 대신에 8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일단 틀린 건 2번이에요. 수도권 경기가 호황이라고 지방 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이자 개별 경기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호황이라고 지방도 호황이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있죠.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건축량으로, 이 건축량을 우리가 측정할 때 건축 허가량, 그 다음에 착공량, 완공량. 그래서 통상 얘를 이제 선행지표, 동행, 후행, 뭐 이런 정도로 보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착공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완공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또 괜찮았다라고 또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겠죠. 건축 허가량은 건기의 선행지표, 착공량은 동행지표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일반 경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행하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순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 지난주 문제가 이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주택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한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나온 것처럼 일반 경제의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의 잦은 정책 개입을 인한 불규칙 변동이 발생할 수 있죠. 무작위적 변동.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은 불규칙적인 성향을 띠고 있죠. 이건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의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해본 거죠. 근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그 제목을 따라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주거분리와 여가작용 이런 식의 묶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여가를 가면은 우리가 상향여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여가가 있어요? 얘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상위계층으로. 이건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거가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죠. 다만 이게 그냥 갈 수는 없고 재개발 등을 이제 거쳐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여가가 진행이 되는 거는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기존 저가주택에 대한 뭐가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이 여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향여가하고 무슨 여가가 하향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평에 살던 사람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한 11평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11평에 살던 사람은 한 13평으로, 13평에 살던 사람은 18평으로 이렇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가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고, 주거분리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했었어요? 주거분리는 도시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거를 뭐라고 그랬다? 주거분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해갖고 연기군 일대가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주거환경이 괜찮아지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득 문제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존 주거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9번에 가게 되면 틀린 것은 4번이겠죠. 슬럼과 같은 불량주택 밀집촌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이건 소득 문제라고 그랬죠. 소득. 그렇죠? 이런 판자촌 이런 게 있어도 판자촌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걔들도 전세, 월세 다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생긴 거는 소득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올려주는 게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무난하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이런 예에서 뭐 여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분명히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앞에 계산 문제는 틀렸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답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이쪽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라도 더 충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얘네들도 가끔씩 시험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려운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라도 어려운 쪽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요거까지만이라도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만 알고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가면 시장의 효율성과 그 균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에 가면 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강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정보만?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하면? 투자하면 여기는 무슨 이유만? 여기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기본적 분석이 이루어지죠. 이걸로 투자하면은 역시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투자하면 역시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그러니까 현재 각 시장에서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중강성 시장은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을 잘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틀렸겠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중강성의 효율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효율성이 나타나요? 중강성까지의 효율성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뒷장에 5번에 사업계획 등과 같이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답은 4번이죠. 미공개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3번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비공개적일 때 가능하겠죠. 또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답을 이게 실전에 가면요. 답을 정확하게 줘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답을 주진 않아요. 정확하게 답을 줘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의신청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표현이 왜 불분명한 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불분명했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문제 풀고 우리끼리 설명할 때는 해소가 될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가 시험을 볼 때는 그런 불분명한 표현은 안 써줘요. 정확하게 써줘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답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정확하게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뭐 여기 지금 10번까지 푸신 거잖아요. 6개 이상은 맞춘 것 같다. 6개 이상. 6개. 이게 6개 이상 맞추신 거예요? 6개. 어? 좋죠요. 몇 개만 했다고? 몇 개? 측정이 안 돼? 야, 그나저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젊은 세대에 너 지금 대표로 앉아 있는 거야. 세대별로 이렇게 쭉 세분해 보면 분발해야 돼, 분발. 요즘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웬만하면 남아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저도 열심히 또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착 맞아 떨어져야지 시험장 가서 합격해갖고 같이 손잡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번 기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틀리는 게 있으면 10번 논리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맞춰줄 수 있어야 돼. 계산을 빼고.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면은 무슨 이론이 있어요? 자, 지대 이론이 있을 때 일단 특징적인 것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차액지대 있죠? 얘는 지대 발생 요인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비옥도죠. 그죠? 그리고 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위치지대 있죠? 얘는 뭐? 수송비. 한계지에서 역시 지대가 성립하지 않죠. 절대지대. 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이 되죠. 한계지에서 얘는 지대가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준지대 있죠. 얘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죠.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소멸되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 있죠.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이고,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수년가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지대를 우리가 입찰지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특징적인 게 내가 이제 쭉 기억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자, 거기 3번에, 여기서도 틀리는 게요. 답은 일단 2번이 틀린 거예요.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이건 수요에서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 공급이 하나밖에 없어도요, 그거를 원하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3번이라든가 5번 있죠. 예, 이쪽을 답을 대면은 여기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계지란 생산액이 생산비와 같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랬는데, 마르크스는 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절대지대 논리니까. 그 다음에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죠. 자, 리카도는 지대를 뭐로 간주했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는 게 그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그죠? 지대 논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을 답을 못 맞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3번하고 5번을 만약에 답으로 됐으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정도는 분명히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전학파는 지대라는 것이 토지뿐만 아니라 공급이 고정된 요소에 대한 보소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론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고전학파는요, 지대라는 게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 신고전학파는 그 논리를 희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산이 제한이 된 모든 요소에도 다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 그게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준지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도 단계는 생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이윤이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상은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가장 잘 반영한 게 누구냐면 이 경제지대예요. 우리가 파레토의 경제지대 해보셨죠? 거기 가면 전용 수입이라고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지문해 보시면 전용 수입은 생산요소 공급에 따른 뭐를 의미한다?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했었어요.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전용 수입이 지금 거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의 무슨 비용이다? 기회비용이에요. 생산자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고, 경제지대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차액, 즉 초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지대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변호사 가지고. 변호사 만약에 연봉이 이게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한 1억이 넘는데요. 그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스카우트 돼서 들어가면. 근데 요즘은 변호사가 1000명 시대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자, 그런데 국어 공무원으로 만약에 임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그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각종 이제 수당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에서 여기가 연봉이 한 2천이 된다고 그러자고요. 순수한 것만. 뭐 각종 수당 이런 건 빼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사법고시 그 합격, 패스한 그 현직 변호사가 이 시험을 봤다고. 국어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봐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서 면접 장소에 언론사들이 이렇게 진을 친 거죠. 누구냐? 왜 이 시험을 응시를 했을까? 그건 이제 취재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혹자는 얘기를 한 게 그거죠. 언론사가 너무 심했다. 그 사람도 나라에서 힘들게 고민해가지고 응시한 건데 면접은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걸 진을 치고 있으면 면접 장소에 결국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면접 장소에 안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걸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이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최소한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가 한 2천 정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랬으면 그냥 변호사 업무를 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못 받으니까 이걸 전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뭐겠어요?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현재 1억을 받고 2천이면 차액이 얼마예요? 이게 경제지대죠. 그렇죠? 남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더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거기 11번에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2번을 놓친 것보다 3번하고 5번을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요 간결하게 적혀 있는 요 내용을 내가 숙제가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대 논리도 나오면 맞춰는 줘야 돼요. 간단하게 밖에 안 나와요. 그죠? 특징적인 거. 그 다음에 12번에 가시면 공업입지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답을 유도해 준 거예요. 원료가 공간적으로 편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있죠. 그럼 그건 보편 원료란 얘기죠. 그럼 원료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원료가 있다. 보편 원료가 있고 무슨 원료. 얘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나 공기 등 같은 원료를 얘기를 하고 얘는 특정 지역에만 매장이 되어 있는 뭐 석탄이라든가 또는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것만 사용해서 만약에 제품 생산하면은 얘는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원료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줄에서 이미 이 산업은 무슨 산업이라는 게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원료 수송비가 상품 운송비보다 싸다라는 얘기는 제품 수송비가 전체 수송비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당연히 뭐란 얘기예요? 시장 지향적이죠. 그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량이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산업은 어디 지향적이다? 감소하면 원료 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료 지향적이고, 그죠? 중량이 증가하는 애들은, 그죠? 얘는 시장이죠. 그죠? 그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중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멘트를 생산할 때 원료가 석회석인데 얘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얘를 1톤을 투입하면은 1톤 안 나온다 그랬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보다 좀 더 많은 양이 투입된다 그랬죠. 1200kg. 그럼 1.2가 되죠. 근데 완성품이 되는 과정에서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원료지향적이죠. 거기서 무게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2번. 자, 12번 같은 내용은요. 시험상에서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 정도를 해줘야 될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면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이거는 이쪽에 입지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으면 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이 되겠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때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돼 있죠. 틀렸죠?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 4번에 가면 크리스탈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럼 실전에서도 그렇게 알려줘요. 3번을 혹시 착각을 할까봐 4번에 그 사람의 논리를 밑에다 하나 뚝 해줘요. 이름이라도. 친절하게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는 고객의 유인력은 뭐에서 결정이 돼요? 매장 면적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뭐? 거리의 제곱. 그 제곱할 때 우리가 마찰 개수의 값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를 주장한 사람이 크리스탈러잖아요. 그죠?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게 뭐예요? 그 중심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 재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뭐라 그런다? 재화의 도달거리.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 있죠? 수요가 0이 되는 수준에. 그죠? 그럼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인구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1번에 농업 입지론 및 지대론을 설명할 때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위치지대라는 거, 위치라는 표현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T난이겠죠. 그 다음에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성 파악 및 판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의 범위를 파악해서 지도상에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광고나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는 1차 상권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번에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여러 개의 쇼핑센터와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도시 지역 내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종시에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 각각의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점포에서 각각의 점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죠. 그죠? 밑에 거 다 더해서 10, 20, 20, 40 다 더하면 100 나오고 100분의 만약에 2 그러면 얘는 40. 그럼 얘는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1회차, 2회차를 우리가 허프 모형을 풀어봐서 레일리 거를 했는데 레일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인력은 인구의 크기 있죠. 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하니까 그냥 이 공식대로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하세요. 비례식이 부담스러우시면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면 A는 인구가 몇만이에요? 거리가 10이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700. B는 42만이죠. 20km면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그럼 1050 이렇게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뭐 하면 돼요? A.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A 하면 A는 700. 그러면 0.4 나오니까 몇 프로? 40%. 그죠? 그럼 만에 40%면 4,000명이겠죠? 그럼 답이 1번 나오겠죠? 얘를 계산해도 똑같아요. 그럼 0.6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주면은 이 식으로 대입해서도 수치는 정확하게 떨어지게끔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 비례식으로 하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나온 수치 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레일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뭐 푸시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이 있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 가격이 설정된 이후에 상태를 올바른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올바른 거니까 몇 번이겠어요? 올바른 거니까 몇 번?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해봤어요. 몇 번이라고? 이거 4번이라고 해줬어요. 4번. 그죠? 여기서는 답을 1번하고 2번으로 되면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규제 가격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가격 하락했으니까 얘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선에서.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1번에 뭐 수요 곡선이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지금 적은 상태죠. 초과 수요 상태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때 한번 달아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5번은 답이 4번이죠. 이게 또 갑자기 또 그렇게 페이스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개론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잠깐 버려두고 민법을 또 올인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과목을. 그러면 안 보면 또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열받으니까 또 개론을 또 보겠죠. 다른 애들 버리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씩 해야 돼요. 그냥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푸시죠.